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박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알리는 곳은 TV조선입니다. TV조선에서 8월 30일 알려졌는데 이 한박도에 관한 모든 취재를 기획하고 총괄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오늘 발제자를 소개하면은 강훈 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로 여러분 모셨다는 말씀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국방 전문가시고 매스컴에 자주 나오시죠. 또 기사도 많이 쓰시고 안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과거에 합동 참모본부의 차장을 역임하신 신원식 예비역 중장이십니다. 현재 국방부 정책관입니다. 육군소장입니다. 현역 김덕윤 소장. 다음에 우리 이만희 의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백승규 국방위 간사가 오늘 책장에 전부 논문까지 써주셨는데 기억에 아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큰 일이 생겨서 어저께 저녁 늦게 대구에 내려가는 바람에 오늘 예견이도 좀 늦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만희 의원님이신데 이만희 의원은 경찰의 청장까지 지내시는 분이고 안보에도 아주 열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모셨다는 걸 얘기해 주시죠. 이게 주시면 합니다. 지상훈 교수님입니다. 성균대학의 법학 교수이십니다. 법학 전문가시고 한박도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오늘 말씀 많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앉으신 분이 양욱 교수이십니다. 40대입니다. 서울법대 나오시고 지금 대한민국 젊은 분으로서 가장 군사 문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박도 문제를 직접 보도하셨던 우리 강훈 부장께서 토론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10분간씩만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TV조선에서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하는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조국 일가 관련 보도도 했었고 그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의 CP 그러니까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 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8월 30일 날 한박도의 북한군 편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박도 편을 방송하기에 앞서 갖고 한박도가 북한 남쪽에 주소를 뒀음에도 북한 땅이라는 북한군이 들어와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7월 초 정도에 있었습니다. 저희 주간 조선이었는데요. 주간 조선에서 한 두 달 전, 세 달 전에 그런 보도가 한 두세 차례 나간 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유튜브에만 잠시 떠돌다가 말길래 저희들이 봤을 땐 그 당시에 영상이 필요했고 한박도의 북한군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갖고 결국은 어렵게 두 달간의 취재를 거쳐갖고 한박도의 인공위가 펄럭이는 모습과 군사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모습 그 이전에 한박도라는 걸 최초 보도했던 저희 계열사였던 주간조선 취재진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촬영해내서 그걸 방송화함으로써 아마 많은 이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신문 주간조선 기자들께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여러분께 한박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던 그 역할을 했던 정도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보다는 불합리했던 점, 이런 점들을 저희가 발제문에 담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설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왼편에 보시면은 그 한박도에 저희들 아주 간략한 촬영 모습이라든지 당시의 자료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발제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언론사답게, 그 다음에 언론인답게 제목은 한박도 무엇이 문제인가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길래 저희들이 갔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쭉 정리하면서 봤던 문제점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가운데로 좀 내려주시면 정확히 들립니다. 마이크를 내려주세요. 좀 밑으로. 그러면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네. 한박도 하면 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그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관찰을 해보셨을 겁니다. 남북 경계선 아래쪽에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북한군이 주둔해 있고 북한 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런 국방부가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도 물어봤을 때 국방부의 첫 대답은 뭐였냐면 그건 북한 땅이다 했어요. 북한 땅. 그 외에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북한 땅 아니지, 그러면 저기에 북한 시설이 왜 들어와 있느냐, 군사 시설이 왜 들어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없이 그냥 북한 땅. 우리 정경국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말씀했던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한박도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박도에 저희가 왜 주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 한박도의 정확한 주소지는 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입니다. 대법원 등기국에서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고요. 구글이나 네이버 여기에도 아까처럼 대한민국 영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박도는 특히 서해 NLL 근처 섬들 가운데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김포 혹은 강화도 혹은 성모도, 교동도 이런 섬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과도 약 43km, 44km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박도는 그 북한이 2015년부터 군사시설을 배치한 NLL 근처 무인도인 갈도, 장제도, 무도 등과 비교해봐도 위치와 중요성이 남다릅니다. 가령 갈도, 장제도, 무도 최근에 방사포가 배치된 사실이 알려진 갈도, 장제도, 무도 같은 경우는 연평도의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연평도는 이 인천에서 약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전부 다 우리나라 서해 외해 쪽, 우리나라와 좀 거리가 대한민국 본토와는 거리가 먼 그쪽에 있는 섬이고, 한박도는 이들 섬하고는 달리 국토 안쪽에 깊숙이, 저희 남쪽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한박도의 왼쪽도, 한박도의 오른쪽도, 한박도의 아래쪽도 전부 다 삼방향이 전부 다 우리나라 섬들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이런 게 매우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박도에 신형 방사포라든지 포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결국은 수도권 내지 인천, 강화, 인천공항, 우리나라 국제관문 인천공항까지 전부 다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고, 물론 이거를 이용해서 북한이 위협적인 요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북한 매체를 통해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많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영토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걸 갖다가 군사화, 요새화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되는 땅이라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가까운 곳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한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미국의 방송들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리적 이렇게 위치 혹은 군사적 전략적 이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박도는 그럼 어떻게 관리되어 왔냐? 한박도가 이슈가 됐던 건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땅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땅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원에 나오는 등기부 등본뿐만 아니라 국방부 아니면 산림청 심지어 여기는 문화재보호법에도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해마다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1,070원 올 1월에 발표된 건 1,070원입니다. 이러한 공시지가까지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북한 땅이란 말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 한박도가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이 언제 됐느냐? 그거는 한박도의 주소가 부여된 건 1978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권은 산림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박도는 서도면 말돌이 소속인데요. 서도면의 오른편, 한박도의 오른편에 보면은 말도가 있습니다. 말도와는 약 8km 떨어져 있는데요. 이 한박도하고 이 가까운 말도하고는 썰물 때 갯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말도에 가보면 산 96번지까지가 있어요. 산 97번지가 없습니다. 말도에는. 그리고 말도의 산 97번지가 한박도입니다. 당시 내려집니다. 결국은 말도와 한박도는 같이 연결된 그런 섬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천 그 시청이랑 강화군을 취재해 보니까 당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왜 1978년에 이 무렵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국의 무인도를 전부 다 국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국유지로 등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 대장에 한박도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쭉 수소문을 해봤는데 당시 지원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1978년도에 그 당시 정부 시절에 왜 이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왜 들어왔는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가 봤을 땐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그 일제 만행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6.25 때 만행에 철저하게 지금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면. 그러면 1978년도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이면 왜 이게 편입되는 과정이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건 저희는 언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자기 왜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행정착오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알아보겠다 그러고 분명히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계실 거거든요. 지금 물론 저희들도 찾아볼 겁니다. 그 당시에 왜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숙제로 아마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정확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저희들 이번 토론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역시 1978년부터 한박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그리고 국방부는 2010년에 국방부 실태조사에 나선 해양수산부 측에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현장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해양수산부는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실태 보고서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박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잘 관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국방부가 현재는 한박도의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주둔한 북한 땅을 우리 군이 군사 보역으로 지켜주는 셈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직도 지금 우리의 군사 보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군이 있는 거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와 정부는 그 행정착오로 한박도가 우리 땅에 됐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 행정착오가 수십 년간 그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그 잘못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해마다 실태조사도 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까지 했는데 거기는 왜 했는가? 그러한 해명도 아마 설명도 자세한 설명도 국방부에서 저희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해줘야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취재 도중에 가장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한박도가 어느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북한 땅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그 한박도를 가장 근접해서 찍을 수 있는 데가 말도입니다. 말도 근처로 가는 과정에서 그 서해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그 서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고 유엔 땅이냐 아닌가 유엔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보시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촬영을 나갔을 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한박도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알기로 한국에서 계시고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그 한반도가 북한 땅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 여기서는 그저 불조나 거기서 불조나 가서 3박 4일까지 누워서 들어오고 그랬어. 아니 섬에서 그렇지 섬에서 또 물이 달라요. 아니면 뭐 들어가면 야경 물 나오고 백령 들어가면 백령 먹을 물 나오고 그래요. 신장. 금명산이라고. 그전 어쨌든 한박도가 남한 땅으로 알고 있었고 남한 땅처럼 만번에 다녔다는 거죠. 한박도 하면 떠오르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네. 여기 주세요. 여기 출생이죠? 한박도로 들어보셨어요? 한박도 잘 알지? 저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 땅으로 아끼는 그 땅으로 조개가 많아도 저기 인물들 때려보내 어떤 종류? 대학이라고 조개 진 조개 있잖아요 대학 그거를 인천에서 배를 오다가 주민을 태가지고 간 거야. 군인들이 인사하니까 안심을 한 거야. 아 군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군인들이 인사하니까 안심을 간 거야. 괜찮다 했다니까. 근데 갑자기 커졌잖아. 갑자기 커져갖고 배 열리니 새끼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납북 사건입니다. 천인공노할 북한 괴뢰의 만행 10월 20 여러분이 보고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깜짝 놀란 거는 저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아니 우리의 행정주소상의 모든 행정과정상 거기에도 한국 땅으로 등록이 돼 있고 우리 영토로 주민들도 우리 땅으로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럼 국방부는 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큰 혼란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건 분명히 보도를 한박도의 현지 모습을 촬영을 꼭 해야 되겠다. 지금의 한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촬영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저분은.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 최근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그 한박도 인근에 근무했던 퇴역 군인이 한박도를 우리 땅으로 기억하는 거였는데 공군 첩보부대 장교들이 그 북한을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들어올 때 한박도에다 배를 대고 접선을 하고 한박도에서 귀환을 했다는 그런 공군 첩보부대 그 자들의 증언들도 최근에 언론에 속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한국 땅으로 관리가 돼왔다. 근데 이제 국방부는 한박도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이제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도 뭐 정전협정 체결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 한박도가 이제 그 독일 황해도의 땅이다. 경기도 땅이 아니다. 황해도 땅은 다 위쪽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과 이런 거에 의해서 NLL 정확하게는 NLL 북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NLL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북한 땅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 의문은 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북한 입장이 북한 땅이 확실하다면 왜 북한은 지금까지 거기를 그대로 댔을까요? 그렇게 확실하다면 이미 50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무인도 상태가 아니라 이런 요충지를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의문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왜 이제서야 군사시설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영토 문제는 쉽게 인정하고 물러설 일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한 고증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북한 땅이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온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는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50년 전 전쟁만 때만 하더라도 고지한개 점령을 위해서 수많은 수천 명 군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고지 하나를 점령을 했는데 이 한박도의 아까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잘못해서 이게 놔둔다면 이게 고착화된다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정말 무기가 첨단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첨단 무기로 돼서 그 첨단 무기가 되면 100년 뒤에 여기 한박도의 그 땅이라는 게 엄청난 한국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박도는 쉽게 북한 땅이라고 넘겨주고 쉽게 인정해주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걸 정말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쉽게 물러설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번 한박도 사건에 정부와 군이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북한군이 2년 전에 한박도에 내려와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도 뒤늦게 언론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는데 계속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사용이 아니라 항해용이다. 그 다음에 북한군 주둔이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위한 거다. 북한군이 그 민감한 지역에 와서 중국과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관할권 논란이 있는 지역을 한국군 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 너무 쉽게 양보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인터뷰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국감에서 초토화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박수 쳐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건 군인이라면 누구를 지켜야 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갖다가 북한 땅이라고 그것뿐이고 그 다음에 더 북한 무기를 알려고 취재하고 더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적행위라고 그러고 이적행위라는 게 우리 무게를 쏘고 우리 무기, 우리의 전력을 외부에 그게 이적행위지. 북한에 이런 전력이 있다, 북한에 이런 포대로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 그걸 구하면 이적행위가 아니라 내국행위 아닙니까? 그거는? 그게 참 저희들도 취재 과정에서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해 주민들은 한박도에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네. 그 부분을 짧게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당시에 북한군이 북한군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그 서해 5도 주민들입니다. 분노가 우리 군을 향합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고 말도리에까지 속해져 있는 건데 거기 사람만 안 들어가도 국민들일 뿐이지 왜 걔들 두고 그냥 놔뒀냐고. 두고 놔뒀다는 건 우리가 애군이 용인했다는 거야. 빨갱이가 다 따라오는 거야. 여덟 다 여기 해설에 있으지 안 움직이고 동태를 걔네들은 낮잠만 자고 때문에 혐한해서 그래서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있어 60년도 그러는 말은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좋다 그랬지만은 그 오염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 못하고 나가면 이것도 지금 남한의 땅인데 이것도 거기서 이것도 뺏기게 되면 인천 뭐 강화 이런 데가 그런 오염성이 많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지금 사진 이 원래 이런 건물이 없다 2017년도에 없었다가 이게 새로 생겼어요. 2018년도부터 보니까 북한군 깃발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 이렇게 만약에 쟤네들이 와서 이렇게 죽는다 졌다 하면은 우리 한국군에는 뭐하고 있겠어? 이건 뭐하고 있냐면 그뭐 태어만이지 주민들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두는 거야.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해놨다면 그 한국군이 네, 그 주민들이 역시 서해 오도 주민들 역시 북한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 군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대화 평화를 강조하면서 최전방 지피 허물고 이러는 사이에 한박도에 군사를 파견해서 요사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이중적 사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당장 한박도에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는 되지 않게 비무장지대로 하든 아니면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하고 혼란을 가장되는 겁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자세히 그 주민들 얘기 듣고 뭔가 이제 이해 다 되셨죠? 네. 부장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은 신원식 우리 합참 부의장 하시던 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하는 분들 한 10분씩만 좀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원식입니다. 저는 뭐 한박도에 관련돼서 수정원님께 토론을 부탁을 받고 제가 한박도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 의원님 자료를 보내주신 거 보고 오늘도 또 팀장이 발표하신 거 듣고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 왔는데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방 갔을 때 자기 18번을 자기보다 훨씬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른 분이 부르고 나오면 상담하시죠?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36페이지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먼저 국군사시설이 한박도에 설치된 과정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7페이지에 북한의 군사위협 정대 중간에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위협이 얼마큼 정대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또 앞에서 발표도 하셨고 또 야무부터 뒤에 뒷분도 발표를 하시니까 저는 국방부 측에 합리적 의문만 제기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동그라미 보면 자, 국방부에서는 한박도 군사시설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군사적 상식에 비춰볼 때는 설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 번째, 자, 군사용 레이더가 아닌 일반 상승이나 우선에 달린 항해용 레이더로 우선 중국 우선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인천국제공항에 이 착륙하는 항공기를 감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뭐하라 그러면 이렇게 민감한 지역에 군사적 용도가 없는 레이더를 왜 설치하고 거기에 왜 30명의 북한군이 왜 주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도저히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와 행동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행동을 북한이 할 리가 없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행위죠. 자, 그 다음 자리입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수경막사가 있고 지형상 해안포나 방사포 배치가 부족하고 하니까 무기가 없다. 네, 레이더뿐만 아니라 레이더도 민간용이고 군사용이 아니고 더구나 무기가 없다. 그런데 북한의 해안포나 방사포가 지상에 배치된 거 보신 적이 있나요?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해용 레이더, 민간용 레이더를 설치하고 그냥 30명이
북한에 인력이 남으니까 니네들 거기서 항해용 내기다 하면서 최전선에서 그냥 족군하면서 편하게 지내라고 북한이 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무도나 세 번째입니다. 무인도였던 갈도나 아리도 이런데 고성능 영상 장비나 레이더 설치하고 특수부대가 상주하는데 이런 중요한 전력들은 북한은 100%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1961년 김일성이가 4대 군사 노선 중에서 하나가 전국 요새화죠. 요새화 뭡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최전선 지역의 군사상 중요 사항을 소홀히 다룬 것은 군사법 위반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넘게 한박도에다 군사시설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는데 군에서 그것을 못 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새떼가 잠깐 지나가는 건 못 볼 수 있습니다. 2년 주야창창 있는데 그걸 못 봤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 두 번째, 제가 군생활할 때는 그렇고 아마 지금도 합참 작전 예비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전선 지역의 군사시설, 적의 군사시설 변화는 또는 적의 전투력 변화는 우리가 긴급 보고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고사항이 있고 긴급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보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이제 차분히 지휘계통 올라가는 거고, 긴급 보고사항은 바로 고속 지령대라고 하는 동시에 전파되는 아주 동시 전파 수단을 통해서 합참까지 동시에 보고됩니다. 이게 5분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5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제가 작전본부장 할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 5 내지 10분 이내 합참의장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합참 지통실까지. 자, 그렇게 전달이 되면 장관한테 보고가 됐을 겁니다. 한박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게 보고 안 됐을 수가 없죠. 자, 못 봤을 리가 없고 군에서 보고될 리가 없는데, 보고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이것을 2년 동안 은폐하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나중에 누락하거나 은폐했던 책임은 뒤에 나오겠지만 군형법 14조, 37조, 38조에 의해서 전시 같은 사형에 처하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단 초병부터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우선주의에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나중에 걸려서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내 책임하에 은폐해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그 과정에서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누락 은폐시킬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청와대입니다. 그 외에는 상상이 안 돼요. 이건 제가 군인으로서 아무리 합리적 상상을 해도 이 보고 누락의 은폐에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문재인이고, 문재인의 생각을 읽고 있는 정의용이나 이런 작자들이 은폐시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원에는 그런 판단을 못할 테니까 감사원 결과를 기초로 우리 국회 국방위에서 특검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누가 보고 누락을 시켰느냐, 이게 누구 땅이어도 중요하지만 위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수도권 2,500만 명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항을 누가 고의로 은폐했느냐를 반드시 밝혀내서 그 사람을 군인이면 군형법, 대통령이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헌법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대통령이 고의로 했을 때는 재직기간 중에도 형사소추가 될 수도 있겠죠. 헌법상 문재인이라는 남쪽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중대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니까 자유한국당 및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걸 반드시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80페이지의 대응입니다. 첫 번째, 9.19 남북 군사합의 무조건 필기해야 됩니다. 왜? 9.19 군사합의 남북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정식 내용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원천이 없어졌으니까, 기초가 없어졌으니까 이건 뒤에 놓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건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9.19 군사합의에 지상해상 공중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박도에 군사시설 설치하는 게 얼마나 큰 적대행위입니까? 수도권 2,500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지도 없고 다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최근에 공개됐잖아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아버지가 핵까지 해서 난 절대 못 부린다. 내가 부교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핵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평화가 왔다고 문재인이 계속 헛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북군사합의는 그 합의가 있는 원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폐기해야 된다. 두 번째, 당연히 한박도가 우리 땅 논란부터 시작해서 설사 북한 땅이라 하더라도 이건 중대한 위반 행위니까 폐기하도록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 폐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철거하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북한이 우리한테 군사위협을 하니까 군에서는 당장 대책을 강구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평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유사시의 대응을 어떻게 하겠냐는 작전 계획을 수준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규영 의원님과 우리 서청원 의원께서 반드시 장관으로부터 대응 계획을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보고 누락 은폐 관련 사항은 말단 초병으로부터 그 해병대 말도에 있는 병사로부터 오가는 고속중에 있는 해군 장병으로부터 국군 총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누가 여기에서 누락시키느냐 반드시 그 확인을 해서 그에 합당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단죄를 해야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이념, 자기의 이념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반역적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적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열기가 아주 뜨겁네요. 박수도 어르신 장관이 많이 받으시고 군형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셨습니다.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자님. 다음은 우리 지성훈 교수님 법률적인 측면으로 이번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성훈 교수님 선임과 대학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지성훈 교수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12차례나 미사일 시험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상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에서는 이 안보 상황을 굉장히 위중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서청원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같이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 대표님의 연락을 받고 굉장히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학자로서 이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군 생활을 바로 이 근처에서 3년 내내 최전방에서 방공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TV조선에서 딱 보는 순간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관한 상세한 얘기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서해를 방어하는데 가장 최전진 기지들에 해당합니다. 말도, 연평도 이쪽에서는 저쪽 북한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북한 지역을 수복하고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53년 전정협정 이후에 여기에다가 어떠한 군사시설도 북한이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이 안보태세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기에 이런 군사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 시민들, 인천 그리고 파주 또는 화성 이쪽에는 굉장히 큰 안보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사실은 저도 미사일이나 방공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법적인 얘기에 치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양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49페이지 이후에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박도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한박도를 정전협정상의 우도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정전협정을 53년에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우도라는 이 섬을 기점으로 해서 NLL을 긋고 그 다음에 그 NLL 기점을 중심으로 하되 우도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섬들은 한국에서 관할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주민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영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말도에서 바로 보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도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다만 LLL 선을 그을 때 저희들이 7, 8km 위쪽에다 그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법적인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상 GPS상 이제 NLL 이북에 있다고 하지만 군사협정 시에 이게 도서의 집단에 대해서 거리를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우도의 도서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토라는 게 뭐냐?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독도를 명백히 우리 땅인데도 계속 자기 땅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영토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이 영토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말도 주민들이 일반적인 인식이 이 한박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신뢰하고 있었던 점, 이것이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아까 저희들이 보았던 우리 어민들이 65년에 한 100여 명이 납북이 됩니다. 그때 이번에 최초로 굉장히 큰일을 하셨는데 서정원 대표님의 그 보좌관들이 이 정전협정 때 있었던 협정상의 여러 가지 일들하고 65년에 상호간에 나눴던 대화들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남쪽 대표가 일방적으로 북쪽 대표에게 따집니다. 왜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갔냐? 그래서 모두 빨리 우리 국민들을 송환해줘라 이렇게 계속 따지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5년 당시까지만 해도 한박도가 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데서는 양쪽 다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그 후에 우리 국가안보 의지가 약해지면서 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군사보호구역하고 지번을 우리가 거기에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LL선 북쪽에 있지만 이 영토라는 개념은 국민들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아마도 우리가 산림청 소속으로 하고 지번도 부여하고 그리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난 수십 년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NLL의 이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런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신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의 영토 수호 의지 의무가 있는데 영토 수호 의지가 나약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사일이나 레이더도 이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이버 안보 내지는 실제로 관측 시설이나 방공적 차원에서 보면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GPS 교환 장치입니다. GPS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도 모두 들어있고요. 차량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저 위에 인공위성이 잡아야 알아야 나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GPS인데 최근에 북한이
4회 정도 GPS 교란 행위를 우리나라에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GPS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03년에 이라크군이 굉장히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을 상대로 해서 GPS 교란 행위를 했는데 당시 미군이 거대한 물적 자원 병력을 가졌는데도 잠시 교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박도 위치 아까 보셨겠지만 인천공항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미사일 공격, 내지는 레이더 공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유사시에 적이 다른 국가를 쳐들어갈 때요 가장 먼저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1번이 공군조종사, 2번이 여기 계신 장군님들이세요. 이분들 잡아가면 국가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방공 레이더 파괴하고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GPS 교란 장치를 최근접전으로 일단 유사시에 인천공항에 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형 항공기는 제가 물어봤더니 기술적으로 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 항공기 이창계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대형 항공기 이외에도 소형 항공기라든가 그 옆에 있는 GPS 교란 장치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이런 조종사들은 전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인천공항이 굉장히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서도 이거 잘못하면 인천공항이랑 김포공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행위고요.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에서의 신뢰, 즉 공항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한박도에는 따라서 어떠한 군사시설도 설치돼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현재 9.19 군사합의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전방에 있는 GP들을 일부러 다 파괴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여기에다가 GP보다 더 무서운 걸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9.19 군사합의에도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도발 행위로 폐기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박도에 설치된 이 군사 시설물들을 조속히 철거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둘러 주셔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대통령과 정부의 국가 수호 의지, 그 의무가 지키고 있다는 그런 데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논문은 아주 제일 많이 쓰셨는데 시간 때문에 전반보다 가시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 교수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장군 출신도 아닌데 젊은 우리 양 교수님이 국방관계에 아주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수고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고 김정은이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어느 시스템 자체가 10년을 간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북한이 혹은 북한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김정은 체제 하면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 김정일 때는 김정일이가 어떤 자격으로 북한을 끌고 갔죠? 국방위원장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뭐라고 스스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국방위원회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을 국무위원회로 바꿨다.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 성으로 격화했다. 자, 다음 좀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계속 바꿔가는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총정치국장이 조금 변화가 적죠, 그렇죠? 조금 변화가 적고, 자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계속 바뀝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자 다음 넘어가 주시죠. 자 다음 넘어가 주시죠. 자, 이 결국은 군부 권력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약해지는 듯한 모습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약간 이걸 오해하시지 마셔야 할 게, 군이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군부의 어떤 그런 과거에 주어졌던, 선군 정치 시대에 주어졌던 그런 권력들이 이제 슬슬 다 넘어간다. 누구한테? 당한테. 그리고 김정은한테. 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선군 정치 시대 때 김정일이가 왜 선군 정치를 외쳤냐? 비상상황이니까, 국가 비상상황. 군이 아니면은 나라가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핵개발하자라고 했는데 왜 김정은이는 와서 저렇게 군의 파업권을 해서 총정치권을 앞세워가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을 갈아치우고, 왜 저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볼까요? 다음이요. 자, 우리가 북한의 군사전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 때부터 북한은 그렇죠. 대한민국을 선제기습하고 속전속결로 치고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규군과 유격전의 배합, 즉 앞에 군대 밀고 내려오고 그다음 뒤쪽에서 내란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간첩 세력들이 일어나서 제2열 만들어서 뒤집어 놓고, 그러면은 남한이라는 나라 장악할 수 있다. 이게 여태까지 북한의 모습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북한에 손을 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야, 북한 이제 체제 수호하기 바쁠 거야. 버티지 못할 거야. 그래서 선군 노선을 그냥 버티게 바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핵이 주어지는 순간 바뀝니다. 북한의 목표는. 현재 북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단순히 나라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주변 국가들에게, 야, 우리는 이걸 원하니까 니들 이렇게 해 라고, 소위 우리가 이 정치용어로 강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어션이라고 하는데, 강압하는,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겁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왜 그렇다? 핵 무력이라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핵 무력이 왜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요, 자, 핵에서 우리가 제일 센 어떤 탄두 능력, 핵 탄두를 봤을 때 수탄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면 북한 핵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 육체 핵 시험에서요, 우리 지금 북방구에서 아직 진도 5.8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후에 안 바꿨는데 진도 6.1이었습니다. 이게 국제 기준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진도 6.1이면요, 뭐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습니다만 최소 200kT 이상급의 수소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소탄이라고 하는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수십 배 이상의 파괴력입니다. 즉 서울시 떨어지면 서울시 그냥 다 날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자, 투발수단, 얘를 어떻게 싣고 날려보내겠죠. 자, 날려보내는 것을 어땠냐면 2017년 11월 말에 화성 15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 사거리가 보니까 이 수소탄을 싣고 미국 전역을 다 때릴 수 있는 범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까지 대화 안 하고 뭐 하고 계속적으로 미사일 쏘고 하던 놈들이 갑자기 2018년부터 우리 대화할 수 있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군사적 능력과 역량이 돼서 상대방한테 어떤 이 카드가 있을 때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북한은 핵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북한 핵이라는 거는 그냥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만든 거야.
자,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핵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걸 놓는 순간 대화 상대가 안 됩니다. 최대한 끌고 가려면 이걸 죽도록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뭐가 됐냐? 자, 이렇게 무슨 뭐 남북 무슨 뭐 화해 분위기다 뭐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드디어 북극성 3형이라고 발사했습니다. 뭐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핵심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 개발해온 건데요. 보면은요, 자, 스커드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자, 최근에 고체연료 미사일까지 거의 한 4세대 이상의 변화를 해왔는데, 자,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한 미사일이 20여 종이 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북한 GDP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0달러. 예, 북한 GDP가요 캄보디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20개 이상의 20종 이상의 미사일을 스스로 개발해서 배치한다? 핵까지 개발한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냐면 나라가 그냥 모든 역량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능력을 북한이 손을 놓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수십 년을 만든 그 능력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불가능합니다. 다음이요. 자, 특히나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이 그림인데, 자, 맨 위에 보이는 게 SLBM 발사를 한, 여태까지 발사한 잠수함입니다. 우리 고래급이라고 부르는 잠수함인데요. 자, 보면은 저거 어쩌세요? 미사일 한 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 한 발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군용으로 해서 작전용이 아니라 쟤는 실험용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자, 만약에 저 한 발만 갖고 작전 들어갔는데 저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저런 미사일을 막 한 16발, 막 20몇 발 이렇게 실는 잠수함을 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발만 갖고 하는 건 저건 아직 실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정말 우리가 북한과 화해 분위기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 의사였다면은 아래와 같은 잠수함을 안 만들 겁니다. 지금 아래와 같은 잠수함, 아래 잠수함이 뭐냐면, 자, 북한이 지난 7월 23일에 공개했던 잠수함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앞뒤에 북한 노동신문에서 보여줬던 사진을 갖고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잠수함을 어떤 모양일지. 제가 추정하기는 최소한 북극성 3형 미사일, 북극성 1형 미사일을 한 뭐 4-5발 정도 이상은 충분히 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이제 SLBM을 바다에 보내서 실전 배치가 가능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핵무기를 가질 때 핵무기에서 그 큰 세 가지 혹시 아직 들어보셨습니까? 핵무기의 3종으로 해서 하나가 전략폭격기, 핵폭격기요. 그 다음에 하나가 ICBM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한테 야, 하나만 골라, 너 뭐 가질래? 하나만 골라 하면은 여러분 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SLBM입니다. 그렇죠? 자, 이 SLBM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핵전력을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절대로 이것을 놓을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이 핵을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래서 결국,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자, 그럼 북한이 핵전력을 갖고 뭘 할 거냐,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좀 정리하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은 결국 핵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고요. 자, 더욱더 궁극적으로, 자, 지금 여러분 북한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야, 우리는 미국과 사이좋게 지낼 거야를 넘어서, 야, 우리 미국과 동맹할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핵이라든가 저런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놈은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동맹의 특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막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막 거의 막 5배, 6배 올라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됐죠. 자, 왜 돈 내놓으라고 됐겠습니까? 동맹의 역할이나 능력이 계속 약화되는 겁니다, 지금. 그쵸? 자, 어떻습니까? 당장 지소미아 같은 거 폐기해가지고 나가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소미아 폐기가 왜 문제냐면요. 지소미아는 미국의 전 세계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서 중국과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세력들이 확산되고, 북한과 같은 잘못된 세력들이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을 바라는데, 일부의 어떤 정부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지소미아를 없앴습니다. 이거는 일본한테 시비 건 게 아니라 미국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자, 그래놓고 동맹이 잘 되자, 앞으로 동맹이 영원하다. 자, 지금 이제 군사 훈련조차 같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맨날 한미 동맹을 다음 단계로 올리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무슨 가치를 줄 거냐.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동맹은요, 내가 힘들 때 네가 와서 싸워줘 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쟤들이 힘들 때 우리가 가서 싸워주는 게 동맹인 겁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한미동맹은 결속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무기 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돈이나 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가치동맹과 방향동맹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코앞의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하나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자, 특히나 2017년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자, 뭡니까? 하나의 그 조그만 점을 그려놓고 그 점에다가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때리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밀 타격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국방계획 도중에 있고, 자, 병력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은 줄인다. 근데 첨단 무기를 사주고 정밀 타격 능력이 있으니까, 자, 우리 병력 줄여도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냐면요, 북한도 우리가 똑같은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하면서 이제 얘들 북한 돈만 생기면요, 저거 실전 배치 할 겁니다. 이제 쭉 만들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정밀 타격 능력이 북한보다 유일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 우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소위 한국과 미국이 정밀 타격 능력을 독점하던 시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그러한 무기를 충분히 한반도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이 부분 한 가지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 한반도가 이렇게 된 것이 분명히 현 정부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건, 그럼 전 정부에서 얼마큼 관리를 잘했길래 한반도가 점유하게 내밀어 놓느냐. 자, 이거는 정치권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무슨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자, 상황이 이런데 지금 북한이 하는 저런 행위가 정상적 행위다,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레이더도요, 민간용 레이더 썼다고 그러는데, 북한 지금 굳이 쓰는 레이더 다 프로모 일본 민간제 레이더 갖다 놓고 군용으로 다 씁니다. 그거를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못된 겁니다. 그렇죠? 사악한 겁니다. 속이려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거고, 모르고 얘기했다면 무능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자, 그래서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자, 평화의 맥락이다, 무슨 남북 관계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현 정부가 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와 평화의 메시지는 통일부를 통해서 보내고, 국방부는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런 국방부가 되기를 우리는 기원합니다.
좀 제가 사실 어떤 팩트 정리보다는 조금 임팩트 있게 전달드리는 걸 위해서 조금 말이 좀 목소리 높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양 교수님 아주 젊은 연구원에게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직책도 많이 주셨는데 정치하는 사람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만희 의원님 대타로 나오셨는데 좀 해주시고요. 예. 이만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여러 발제하신 분이나 또 패널 시민들이 아주 한박도 그리고 북한의 현재 여러 가지 변화나 또 무기 체계의 변화 또 핵 전력의 강화 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현 정권이 어떻게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박도 얘기들을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며칠 전이죠. 우리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라고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 또 국가안보실 정책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물었죠. 당신들 정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짓이 뭐냐, 잘한 정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잠시 보셨겠지만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정의용 안보실장, 그게 어떻게 보면은 NSC를 포함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안보, 외교 이런 분야를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안보실장 얘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래 12번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거기 더해서 9.19 군사 합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핵을 실어서 날릴 수 있는 투발 수단입니다. 미사일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이 되지만 거기에 핵을 실을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고 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무기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미국이 캄보디아 수준의 북한하고도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미사일이라는 존재가 핵이라는 것이 우리 안보에